윤상현 사무총장이 주장한 네. 1차에서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하고요. 네. 2차에서 정책 검증을 공개적으로 하자. 이 네. 주장이 저는 좀 일리가 있어 예. 보이는데요. 한 네. 10여 년 전부터 늘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네. 하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제도화가 개정이 안 되고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윤상현 사무총장의 저 발언 어떻습니까? 그 도덕성 검증은요. 네. 국가기관이 이제 비공개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사실은 우리 그 인사 진행 과정도 청와대가 누구를 낙점하면 국세청 또 검찰 뭐 경찰 민정비서실 뭐 모든 국가사정기관들이 다 붙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들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오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공개 국가기관의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다 걸러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만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검증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고 거기에 대한 징벌이 훨씬 더 엄중하단 말이죠. 네. 233개 그 부분에서 미국은 철저히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도, 사전 검증이요. 우리도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검증을 하고 들어가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 국가사정기관이 언론보다 못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아니요, 그거는 그렇다고 국가기관에 계속 맡겨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이 비공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불안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또 논의를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비공개 국가기관의 검증 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추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또 중차대한 것으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그게 걱정이 그렇습니다. 돼요. 그래서 예. 국가기관이 제대로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처럼 훨씬 더 엄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수반되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뭐 비공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지금 비공개 검증입니까? 도덕성. 1차적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죠. 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제도를 받아들이자 이런. 우리도 지금 네요.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면 민정비서실이 중심이 되어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1차 검증. 그 민정비서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 권력기관의 집약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간 사실들이 새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게 저는 그 국가기관의 검증을 하는데 모르고 지나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검증이 제도화가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정착이 덜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중심이 돼서 이걸 검증을 하는데요.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국민의 눈높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눈높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관의 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관 자체의 그 기관이나 제도의 정착성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가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깨끗해, 모든 점에서 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이 제도가 230년 이상 쭉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네. 건국서부터 이제 뭐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아주 100여 년 이상을 쭉 만들어져 왔어요. 다듬어져 왔어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관용이라고 하는 수준이 딱 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그 사회에 공유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난 60년 넘게 이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제대로 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위공직자는 무지무지하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누가 와도 황희정 스님이 와도 통과 못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문회에 한다고 해서 청문위원들이 거기 이제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하는 거고, 한쪽은. 네. 또 한쪽은 이제 그 디펜드 하느라고, 변호하느라고 또 날리고 하는,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청문위원들도 예? 한번 그러니까. 자질 검증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청문위원이라고 앉아있는 분들이 말이죠.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참 흠결이 없길래, 거기 앉아서 공직 후보자라고 앉아있는 사람을 저렇게 이 큰 소리로 나무라고 하는가. 네. 이게 참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제가 좀 정도입니다. 반론이 하나 있는데. 조혜진 의원이 그랬네요. 그래서- 추기경급 도덕성을 요구한다면 후보자에게 청문위원들은 교양급이 돼야 된다. 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내가 말이 아무리- 되고요.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홍 교수 네. 말씀 네. 그런 취지인데 네. 저는 그 조혜진 의원 저 얘기는 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요. 현재 지금 보세요. 우리 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도덕성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군대 가서 군복무를 열심히 3년 동안 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군복무하는 과정에서 석박사 과정에 특혜를 받아가지고 영유에 나와서 학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네. 탈세를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탈세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저는 국민적 눈높이는 오히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배 엘리트들이 가지는 저질렀던 그런 특권과 반칙의 현황에서 보면 국민의 높이는 더 큰 거죠. 그리고 엘리트에 가해지는 그 적용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병력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이런 문제는 국민적 최소한의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걸 결코 무슨 추기경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적용했느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기경 수준의 그 도덕적 기준을 제공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배 엘리트들이 그만큼 특권의식과 자기 반칙에 대해서 도덕적 무감각을 김 교수님, 표현하는 것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것이 이제 옳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배 엘리트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반칙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놔도 지금 그 흠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50여 아닙니다. 명을, 아니, 잠깐만요. 네. 50여 명을 총리에 검증을 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깨끗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우리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은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반칙과 여기에 살아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반칙과 탈법을 갖다가 이 불법 탈법을 일삼은 지배 엘리트들이 이끌어온 이 나라가 어째서 세계에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한 이런 12위권까지 올라오고 그 바닥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럼 다른 나라들의 지배 엘리트들도 그럼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만큼 달성할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것이다. 우리 현 근현대사 자체가 60년 만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역동적이라서 그 과정에서 모두들 도덕적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건데 과거에 예를 들어 70년대 초반에 이번에 문창 누구죠? 대학원 다녔다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네, 문창구 후보자. 문창구 후보자였죠. 네, 그런 거 같은 거 보면 70년대의 초반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 법이. 네. 지금 제가 말씀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이 전부 편법과 불법과 반칙을 했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시점에서 가령 군대 복무를 하는 기간에 석박사 과정을 했다. 이거 명백히 특혜 아닙니까? 명백히 반칙이에요. 지금 봐서 그때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상례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은 네. 병력 성실하면서 당연하죠. 가서 부상 입고 당연하죠. 또 네. 사고로 총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당연하죠. 맞습니다. 불구자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군 복무하면서 석박사 과정 한 건 특혜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아니, 그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네, 질문해요. 네. 거기에 내 반론이라기보다 질문이에요. 네. 70년대 초반에요.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대학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군대를 갔는데 이 사람이 대학원을 좀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난 잘 모르지만 그러면 군에서 볼 때, 야, 이거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이 친구가 거기 다니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해서 허락해 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고 대학원 가니까 이거 완전히 특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볼 때는 공부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해군의 어떤 그 사람의 직속 상관이나 혹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네. 그 시기에 네. 그 양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데모하다가 강제 징집당해서 3년 동안 감시당하면서 힘들게 군 복무를 했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가서 근무하다가 그런 분들도 사고가 있고요. 나서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명백히 특혜입니다. 이분의 무슨 재능이 특별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가가 혹은 지지해야 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혜를 아니, 줬다. 그거 그렇게 아니지 볼 수도 않습니까? 있다는 그래서 거고요. 네. 저는 그 시점에 그 누렸던 특혜와 반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준에서 봐서도 문제고 그 시점에서 봐서도 문제입니다. 다 국민 개병제 하에서 얼마나 우리가 군 복무 열심히 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래서 이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대하거나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은 저는 조금 아니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군대 문제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변호하고 싶은 사람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군대에게는 그런- 변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 분명한 그 국민의 그런데 의무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보는 거하고 70년대 초반의 기준하고 볼 때하고 다른 거고요. 또 물론 자기 뜻에 따라서 뭐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민청학년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그 우리가 데모가 많았었습니까 대학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정부 투쟁하고 그래가지고서 참 그 정부가 그야말로 억압적이고 폭압적 정부가 돼가지고 군대 끌어다가 그냥 고생시키고 간 거 있죠.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말이죠. 데모하다가도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러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꼭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고 균형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저질렀던 뭐 범죄 행위나 반칙이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될 필요는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특혜와 반칙의 산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 특혜 반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복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던 네. 임무를 다했던 사람들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네, 이번 기회에 하여튼 여야가 이 청문회법을 과연 개정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차피 야당도 정권을 잡게 되면 똑같이 이걸 경험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